1991년 12월 6일 자정, 텍사스 오스틴 웨스트 앤더스 레인 한 요거트 샵에서 불꽃이 치솟았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급히 신고했고 소방관들이 도착했다. 불을 끈 소방관들은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한다. 나체로 쓰러진 내구의 시신, 자신들의 속옷으로 입이 막히고 손발이 묶인 채 뒤통수에 총을 맞고 3명의 소녀, 그리고 또 다른 소녀는 따로 떨어진 곳에서 목에 천이 감긴 채 2발의 총상을 입고 숨져 있었다. 그곳에서 최소 1명은 당했고 모두가 당했으며 범인은 이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붙였다. 그 이후 34년 동안 미스테리로 남게 된 이 사건. He has suffered from PTSD through the years. I had completely shut down to where all my energy was directed at the case. It took a toll on you, didn't it, John? Even 30 years afterwards? Well, yeah, it would on anybody, I think. But not as much as the families, you understand. I know. Whatever pain I'm having pales in comparison to what they're going through. 미치도록 이 살인자를 잡고 싶다. 안녕하세요. 충실파의 유피드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미국 범죄사에서 정말 오랫동안 미제로 남아있었던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1991년 텍사스 오스틴 요거트샵 살인사건. 3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자백을 했고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마침내 진범이 잡혔는데요. 충격적인 그 진범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30년 넘게 그림자 속에 숨어 잡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의 끝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비하인드가 숨어 있습니다. 영상 후반부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의 신뢰성을 위해 2025년 9월 26일 CBS 뉴스의 48 Hours 요거트샵 머더스 특집 보도와 2025년 9월 29일 텍사스 오스틴 경찰청 공식 발표문, 그리고 HBO 다큐멘터리 시리즈 더 요거트샵 머더스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의 비공개 동영상 모두를 시청하실 수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요거트샵의 소녀들. 1991년 12월 6일 금요일, 오스틴의 북부 지역 웨스트 앤더스 레인의 한 쇼핑몰, 그곳에는 I Can't Believe It's Yogurt 라는 작은 요거트 전문점이 있었습니다. 가게는 아주 작지도 않고 아주 크지도 않은 중간 크기의 샵이었고, 정면에는 주문 카운터와 금정 등록기가 있고, 그 뒤로는 요거트 제조 설비와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가게 뒤편에는 작은 창고 공간과 화장실이 있었고 뒷문이 있었습니다. 가게 테이블은 몇 개 되지 않았던 그냥 평범한 동네 요거트 가게였습니다. 이곳에는 열심히 일하던 2명의 알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녀 17세 제니퍼 하비슨. 라니어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그녀는 육산 선수였고 FFA 미래농부연합회 회원이었습니다. 키 165cm,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건강한 소녀였죠. 부모님이 최근 그녀에게 차를 사주었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차 할부금을 스스로 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제니퍼는 요거트샵에서 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여학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녀는 17세 엘리자 토마스. 역시 라니어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그녀는 용접과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고 FFA 회원이었습니다. 키 170cm에 갈색 머리에 갈색 눈을 가진 조용하지만 성실한 소녀였습니다. 그녀 역시 제니퍼처럼 용돈을 벌기 위해 요거트샵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을 많이 좋아했고 특히 말과 소를 사랑한 소녀였습니다. 그날 밤 2명의 여학생이 더 가게로 놀러왔습니다. 둘 중 한 명의 이름은 15세 사라 하비슨, 제니퍼의 친여동생이었습니다. 라니어 고등학교 1학년으로 배구팀과 농구팀에서 활약하던 운동선수였습니다. 키 168cm에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활발한 소녀로 언니 제니퍼 엘리자와 같은 학교를 다니며 FFA 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성격이었죠. 마지막 한 명은 4명 중 막내였던 13세 에이미 에이어스. 번외 중학교 학생이었지만
라니오 고등학교 FFA 프로그램의 주니어 회원이었습니다. 키 157cm에 갈색 머리에 갈색 눈을 가진 작은 소녀는 그곳에서 사라와 친구가 되었죠. 그리고 에이미는 카우걸을 꿈꾸는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3살 때부터 말을 타기 시작해 커팅 호스 쇼에 참가했고 트래비스 카운티 축산 박람회에서 자기가 키우던 돼지를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수의사가 되어 목장을 운영하고 계속 말과 돼지들을 키우는 것이었죠. 네 소녀 모두 오스틴 북부 지역에서 자랐고 동물을 사랑했으며 특히 말과 양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학교 외부 활동을 통해 우정을 쌓았고 그날 밤도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날 밤은 에이미는 사라의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하며 하룻밤 자기로 했어서 낮에 둘은 쇼핑몰에서 쇼핑을 먼저 하고 폐점 시간인 밤 11시가 되면 요거트샵에서 일하는 언니 제니퍼가 차로 집까지 그들을 태워주기로 약속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이후 결국 네 소녀는 다시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의 진실. 지금부터 나오는 그날의 타임라인 전체는 훗날 CBS 뉴스 기사와 텍사스 오스틴 경찰청의 공식 문서로 확인된 팩트임을 밝힙니다. 1991년 12월 6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제니퍼와 엘리자는 요거트샵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라 손님들이 꽤 많았죠. 오후 9시 사라와 에이미가 가게에 도착합니다. 두 소녀는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하거나 잡지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라의 친언니 제니퍼가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죠. 오후 9시 30분 그날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초록색 자켓을 입은 남성이 갑자기 가게에 들어옵니다. 그는 잠시 가게 안을 배회하다가 줄을 서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주문하도록 양보하기만 합니다. 주문을 보며 계속해서 생각하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가게 손님 중에는 전직 경찰관 앤듀얼 크로포드도 있었습니다. 초록색 자켓을 입은 남자가 그에게 먼저 주문하라고 양보합니다. 그러면서 크로프트에게 혹시 경찰관을 했었냐 물어봤죠. 크로프트는 답변을 피하고 그냥 당신 먼저 주문하라고 양보를 거절합니다. 그 직후 초록색 자켓 남성은 계산대에서 엘리자에게 요거트가 아닌 사이드 메뉴인 탄산음료를 주문합니다. 음료를 받은 후 그는 바로 가게 뒤편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 장면들을 본 크로프트는 엘리자에게 왜 저 남성이 갑자기 가게 뒤편으로 가는지 물었고 엘리자는 저 사람에게 뒤편에 위치해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고 답합니다. 30분이 지난 오후 10시 폐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게를 나서려던 한 남녀의 한 커플이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폐점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 명의 젊은 남성이 갑자기 가게로 들어와 바로 테이블에 앉았던 것. 그들은 약간 서로 작은 목소리로 어떤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그 커플에게 의심스러운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몇 분 후 요거트를 다 먹고 커플이 나가려 하자 제니퍼가 이제 더 이상 손님들이 들어오서는 안 된다고 그들이 나간 직후 앞문을 잠깁니다. 가게 안에 두 명의 남성 손님의 오더만 받고 곧바로 내보내려 했던 것이었죠. 이렇게 가게 안에는 직원 2명, 엘리자와 제니퍼, 그리고 사라와 에이미, 그리고 그 마지막 2명의 남성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그 커플이 마지막으로 문을 나서면서 본 내 소녀의 살아서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의 수사관들이 재구성한 범행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지금부터는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토대로 재구성한 가설임을 알려드립니다. 오후 10시 10분경 제니퍼와 엘리자가 가게 문을 닫고 마감 준비를 시작할 때 앞문이 잠긴 범인들은 가게 뒷문으로 몰래 들어왔거나 마지막에 남겨져 있던 그 2명의 남성들이 엘리자가 계산을 할 때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범인들은 22구경 리볼버와 380구경 자동 권총 그 두 총으로 내 학생을 협박합니다. 그래도 4명의 10대 소녀들을 한꺼번에 제압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범인들은 조직적이고 무섭도록 냉정했죠. 경험이 아주 많은 범죄자의 수법이었습니다. 범인들은 소녀들을 협박해 옷을 벗게 했고 그리고 그들 자신의 속옷과 브래지어로 학생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습니다. 범인들은 제니퍼, 엘리자, 사라, 에이미 4명 모두를 가게 뒤편 창고 공간으로 이동하게 했고 무릎을 꿇게 한 뒤 가장 막내였던 에이미를 이 사실은 추후 DNA 결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모두 보게 한 아이들 머리 뒤쪽으로 와 차례로 스타일로 한 명씩 총으로 습니다. 에이미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는 한 발씩 22구경 리볼버를 사용하였고 막내 에이미에게는 총 2발의 380구경 권총을 발사합니다. 추후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때 다른 3명과 달리 2번의 총을 맞고도 숨이 붙어있었던 막내 에이미는 카운터 근처까지 혼자 필사적으로 기어나간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약 30에서 40분 후인 오후 11시가 지난 시간 범인들은 모든 범행을 끝낸 후 증거를 인멸하고 DNA를 파괴하기 위해
불을 지르기로 결심합니다. 시신들 위에 직접 라이터의 액체나 인화성 물질을 붓고 불을 붙였으면 금전 등록기에서 현금 540달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조용히 사라지죠. 추후 경찰이 올 때까지 그 문은 열린 채로 발견됩니다. 다시 20분 후인 오후 11시 47분경 순찰 중이던 근처 경찰관이 요거트 가게에서 치솟는 불길을 발견하고 지원 요청을 합니다. 새벽 12시 10분쯤 소방관들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진화를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했었는데 앞문은 잠겨 있었지만 뒷문은 열려 있었기에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그 요거트샵 뒷문으로 들어서자마자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광경과 마주합니다. The four girls have been gagged, tied up with their own clothing, and in the head. Investigators would learn that at least one of the victims had been assaulted. The yogurt shop had also been set on fire, destroying potential evidence. There was smoke and soot on every surface, so kind of made fingerprinting kind of difficult. 이렇게 4명의 여학생이 살해된 요거트샵 살인사건은 미국 대대적으로 보도되게 됩니다. 34년간의 미국. 텍사스 오스틴 경찰은 이 사건 즉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이 사건은 도시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고 수백 명의 잠재적 용의자가 조세 대상에 오르게 되었죠. 심지어 지역사회는 범인들에게 12만 5천 달러, 하나 약 17억 원의 현상금을 걸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장 안에 증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화재와 소방수들이 뿌린 물이 대부분의 증거를 파괴했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이 와중에 결정적 증거 3개가 발견되는데 그것들은 바로 배수구와 아이들 머리에서 발견된 380구경 탄피, 29경 탄피, 그리고 에이미의 몸에서 발견된 DNA 채취 샘플이었습니다. 초기 경찰은 이 탄피들을 가지고 범인들을 추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사건 다음날부터 발견된 탄피와 동일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용의자들을 추리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건 바로 다음날 낮에 요거트샵 근처에 위치한 쇼핑몰에서 22구경 권총을 소지하며 자신의 친구들에게 총을 자랑하며 지나가는 16세 소년 모리스 피어스를 어느 한 이웃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모리스를 경찰서로 불러 신문했고 이 총을 구매할 때 도움을 줬던 친구들이 3명 더 있다고 진술을 받습니다. 그 3명은 15세 포레스트 월본, 17세 로버트 스프링스틴, 17세 마이클 스콧이었는데 모리스를 포함한 이 4명 모두 경찰서에서 강도 높은 신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모리스의 총기는 구매한 이후 단 한 번도 총을 발사해 본 적 없는 새 총으로 밝혀졌고 그 4명의 지문과 머리카락도 범죄 현장 증거와는 일치하지 않아 모두 풀려납니다. 이렇게 빈약한 증거밖에 없었던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해졌고 이상한 관종들이 내가 이 사건의 진범이다, 내가 살인범이다 라는 가짜 신고와 허위 자백들만을 조사하는 바람에 수사관들은 총 8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미해결 사건, 즉 콜드케이스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8년 후인 1999년 사건을 맡은 새로운 콜드케이스 형사들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수사관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그 예전에 체포되어서 신문받았었던 그 4명의 백인 남자아이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수사관들은 과거 신문조사의 기록을 보다 그 4명 중 몇 명의 아이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보았고 성인이 되었던 4명의 남학생들을 다시 소환해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미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 사건을 꼭 해결하겠다라는 마음이 앞섰던 콜드케이스 수사관들이 성인이 된 이 남학생들을 한 명씩 불러 폭력에 가까운 강압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로버트는 5시간의 강압조사와 신문 끝에 자신이 총구를 당겨 그 여학생들을 살해했다 자백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역시 5일간 20시간의 강도 높은 신문 끝에 살해를 자백합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모리스, 포레스트 모두 다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목당한 모리스와 포레스트는 절대 자백하지 않았고 자신들은 죽어도 이 사건과 관계없다 주장하였죠. 그렇게 끝까지 자신들의 무고함을 주장했던 모리스와 포레스트는 이 둘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인해 재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풀려나게 되었고 약 3년 동안의 조사와 여러 번의 재판 끝에 2002년쯤 나머지 2명 로버트와 마이클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로버트는 사형을 최종 선고받고 스컷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 두 재판에도 결정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증거는 전혀 없었고 오직 그 둘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였던 것이었죠. 더욱이 1991년 최초 그들의 신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고 콜드케이스 수사관들 중 몇 명은 예전 다른 용의자들에게 거짓 자백을 받았었던 수상한 전력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관 중 형사 헥터 폴랑코는 이전에도 다른 사건에서 강압적 허위 자백을 받아댄 전력이 있었던 인물이었고
있었고, 추후 언론에 밝혀진 CCTV에서는 이 형사가 직접 총으로 이 둘을 신문할 때 강압과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발각됩니다. 이런 의심스러운 수사를 펼쳤던 경찰들이 언론에 문매를 맞자 그들의 변호사들은 텍사스 항소법원에 다시 재청을 요구했고, 2008년에 결국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던 로버트와 종신형의 스콧의 유죄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 추정의 재심 결과를 내놓습니다. 사실 에이미의 몸속에서 채취된 DNA가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전되면서 진일보된 감식 방법으로 다시 조사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DNA는 결국 로버트와 스콧 그 둘 어느 쪽도 아닌 제3자의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서 2009년 6월 24일 둘 다 다시 무죄를 받게 된 것이었죠. 결과론적으로 로버트와 스콧은 무고하게 약 1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었고, 스콧은 교도소에서 폭행을 당해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 4명의 억울한 사연은 이제 모두 무죄라는 면죄부를 받게 되었지만, 이때까지 이 잔인한 사건의 진범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습니다. 진범을 찾아서 2022년 사건이 일어나고 약 31년 후 피해자 유가족들이 지치고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각자의 삶에서 피해자들이 지워져 가고 있을 때쯤 텍사스 오스틴 베테랑 형사 댄 잭슨이 다시 이 콜드케이스 사건을 맡게 됩니다. 후배들에게 항상 존경받던 형사 댄 잭슨은 처음부터 다시 이 사건의 모든 증거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과학적으로 발전된 기술로 하나하나씩 다시 조사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사용한 기술은 총알을 연구하는 탄도하기였습니다. 사건 날 배수구에서 발견된 480 구경 탄피를 ATF, 즉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의 국가통합 탄도 정보 네트워크에 제출해 지금까지 미국 형사 사법 체계에서 발견된 모든 탄피들과 대조하게 됩니다. 그 결과 댄 잭슨 형사는 2022년 7월 2일 놀라운 연락을 받습니다. 이 탄피들이 켄터키주 미제 살인 사건에서 발견된 탄피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죠. 이 켄터키주 미제 살인 사건은 1998년에 어느 한 보청기 가게에서 43세 린다 러틀리즈라는 여성이 머리에 한 발의 총을 맞아 살해당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댄 잭슨이 사용한 과학적 방법은 바로 DNA 감식이었습니다. 형사 잭슨은 전국의 모든 DNA 연구소에 연락을 취해 피해자 예이미의 몸에서 발견된 DNA를 YSTR DNA 감식 방법을 이용해 검색해달라 요청합니다. YSTR은 유전적으로 남성, 즉 부계 혈통만을 추적해 범인의 혈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었죠. 참고로 이 방법으로 최근 아이다호 살인사건의 코버거가 유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수사관 댄 잭슨이 DNA 감식을 요청하고 약 2년 후인 2024년 8월 22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주립연구소에서 이 YSTR DNA와 동일한 프로파일을 찾았다며 연락이 오게 됩니다. 총 27개 DNA 마커 중 27개 모두 일치, 즉 요거트 살인사건에서 발견된 DNA 범인과 동일한 사람의 DNA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발견된 것이었죠. 이 DNA는 1990년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사건에서 채취된 것이었고, 기록에는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댄 잭슨 형사는 즉시 그린빌 경찰에 연락합니다. 그린빌 경찰은 댄 잭슨 형사에게 반문하죠. 단신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자신들의 속옷으로 묶여 있었습니까? 순간 댄 잭슨의 등에 소름이 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범인이 2개의 총을 사용하였나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2025년 9월 26일 마침내 텍사스 오스틴 경찰은 역사적인 발표를 합니다. The only physical evidence located at that scene has been matched to him, and his DNA has since been, and before this connection, he has been connected to murders across the country. 34년이 지난 오늘 마침내 우리는 요거트샵 살인사건의 진범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로버트 유진 브레셔스입니다.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 The table is littered with pictures and memories. They still do not believe their girls are gone. They know someday the killers will be caught. Do they have any qualms about the death penalty? Not at all. Not at all. As long as it's slow and painful, and they're scared and they suffer. Yeah, because he scared my baby girls. Those people scared my baby girls, and my baby girls would not have hurt anyone, ever. I think God would give us this one. I think He would give us this one.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살짝 불편하실 수도 있는 이 사건의 진범 로버트 유진 브레셔스의 비하인드에 대한 소름 끼치는 진실입니다. 로버트 유진 브레셔스, 그는 요거트샵에서 단지 그 4명의 여학생들만을 죽인 살인범이 아니었습니다. 1958년 3월 13일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 엘레베마주 헌츠빌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육군에 입대하였고 그 이후 해군에서도 복무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속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범죄와는 매우 달랐죠. 그의 딸 데보라는 훗날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제 앞에서 웃으며 톱으로 종종 자신의 목과 면서 얼마나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를 했어요. 그 장면을 촬영까지 했었죠. 그때 저는 불과 8살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런 사이코 같은 사람이 저지른 사건들을 돌아보죠. 우선 첫 번째 범행, 1985년 11월 22일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 루시. 로버트 유진 브레셔스는 마트에서 우연히 24세 미셸 윌커슨이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그녀를 꼬셔 바에 데려갔고 같이 술을 마신 후 어두운 골목으로 그녀를 데려가죠. 그는 을 시도했고 그녀가 강하게 거부하자 목과 머리에 2발의 총을 쏩니다. 하지만 치명상을 비껴나간 총알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미셸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로 인해 로버트는 체포되어 1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공격했고 자신은 그저 무서움에 총을 쏜 것뿐이다라는 정당방위 취지의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이것이 판사에게 먹혀 그는 추후 3년 반 만에 가석방됩니다. 그렇게 1989년 5월 4일 출소, 또다시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첫 번째 살인이 시작되죠. 1990년 4월 5일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 28세 제네비브 치트리키라는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누군가에게 습격당합니다. 그 누군가는 당연히 로버트 브레셔스. 그는 그녀를 한 후 스타킹으로 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욕조에 끌고 가 물에 담가놓죠. 그는 그리고 욕실 거울에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 라는 말을 피해자의 립스틱으로 써놓고 도망갑니다. 과연 이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다시 1년 후인 1991년 12월 6일 텍사스 오스틴 요거트샵의 4 소녀들 13세 에이미, 17세 제니퍼, 15세 사라, 17세 엘리자를 한 후 총을 이용해 모두 살해합니다. 그로부터 6년 후인 1997년 3월 11일 테네시주 멤피스 로버트 브레셔스는 멤피스의 한 2층 하우스에 권총을 들고 밤에 몰래 침입합니다. 그 집 식구 5명을 모두 묶었고 그중 막내딸이었던 14세 소녀를 도망갑니다. 다시 1년 후인 1998년 3월 28일 저녁 7시 미저리주 포티즈빌 시골의 어느 한 하우스 38세 셰리와 그녀의 12세 딸 메건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작은 방의 창문을 통해 브레셔스가 집으로 침입합니다. 총으로 그 둘을 위협한 뒤 똑같이 속옷으로 그 집 38세 엄마 셰리와 12세 딸 메건을 묶습니다. 그리고 딸 메건을 엄마 셰리 앞에서 한 후 둘을 나란히 무릎 꿇게 하고 22구경 권총으로 뒤통수에 살해합니다. 요거트샵의 4 소녀들과 똑같은 수법이었죠. 그리고 불과 2시간 반 후 그는 차를 몰고 테네시주 다이어스버그로 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에 침입해서 25세 여성을 공격하죠. 하지만 이 여성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그는 손에 부상을 입은 탓에 바로 도망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날에 로버트 브레셔스는 2개의 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2건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거였습니다. 정말 이런 악마가 따로 없네요. 그리고 약 8개월 후인 1998년 11월 7일 오전 7시 40분경 켄터키주 렉싱턴 닉슨 보청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안으로 들어가자 뒷 복도에서 43세 린다 러틀리지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머리에 여러 발의 총상, 흔적, 그리고 방화. 로버트 브레셔스의 시그니처였죠. 1990년부터 1998년까지 8년간 확인된 그의 피해자만 최소 8명, 대부분 살해, 그리고 수십 명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테네시, 미저리주, 켄터키주. 그는 미국 남부를 가로지르며 여러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는 단 한 번도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른 적이 없는 평범한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로버트 브레셔스는 평소에 자신이 저질렀던 살인들에 대한 혐의를 피하기 위해 항상 대포차나 자신이 어디서 도둑질한 차량을 운전하며 다닙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1999년 1월 13일 미저리주 케넷의 한 모텔. 집을 살 여유가 없었던 로버트 브레셔스는 한 모텔에서 자신의 딸과 아내와 함께 장기 투숙을 하고 있었고 도난 차량을 추적하던 경찰이 그를 추적하여 모텔 안에서 체포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와 자신의 세 딸을 인질로 삼아 칼을 목에 갖다 대고 경찰에 협박합니다. 하지만 인질범과 협상이라는 옵션은 사전에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경찰들은 그에게 투항할 것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로버트 브레셔스는 전혀 설득당하지 않고 오히려 차가운 표정으로 변해 경찰과 4시간의 대치 끝에 자신의 아내와 두 딸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겨눕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느낌으로 총구에 트리거를 당겨 입니다. 6일간의 홍수 상태. 1999년 1월 19일 로버트 브레셔스는 허무하게 사망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들의 처벌을 아예 하나도 받지 않고 말이죠. 그로부터 불과 8개월 후 오스틴 경찰은 4명의 무고한 남성을 체포한 것이었습니다. 진범은 이미 무덤 속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2010년 12월 24일 밤 크리스마스 이브, 텍사스 오스틴 경찰관 프랭크 윌슨과 그의 파트너가 한 차량을 정지시킵니다. 스탑 사인을 무시했다는 이유였죠. 그 운전자는 모리스 피어스. 기억하시죠? 1991년과 1999년 두 번이나 요거트샵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던 그 총기를 갖고 있었던 그 청년 말이에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모리스는 차에서 내려 도망칩니다. 경찰관들이 그를 쫓았고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도망가던 모리스는 갑자기 프랭크 윌슨 경관의 허리춤에서 칼을 빼앗아 그의 목을 다행히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경찰 프랭크 윌슨은 자기 방어를 위해 그에게 총을 쏘죠. 이로 인해 모리스 피어스는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아직도 그가 왜 도망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또다시 용의자로 몰릴까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는 요거트샵 살인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지만 체포당했고 2번이나 용의자로 몰렸고 그 트라우마는 그를 평생 따라다녔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마도 그는 도망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 요거트 살인사건의 본질로 돌아가 보죠. 정확히 34년이 걸렸습니다. 4명의 소녀가 죽고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가 풀려나고 한 명은 경찰에 의해 사살당했고 진범은 계속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처벌받지 않고 죽었죠. 제니퍼, 사라, 엘리자, 에이미, 그들은 그저 평범한 금요일 밤을 보내고 있었을 뿐이고 반사회적이고 나르시시즘의 성향이 강한 불청객으로부터 살해당합니다. 만약 이런 여러 정신과적인 문제가 많았던 로버트 브레셔스가 더 일찍 체포당했고 그 전에 풀려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까요? 유족들은 진실을 알게 됐지만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법정도 판결도 처벌도 없었죠. 왜냐하면 피해자 제니퍼와 사라의 어머니 바바라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에요. 진실이었죠. 우린 그저 진실이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막내였던 에이미의 아버지 밥 아이레스는 콜드케이스 팀장 댄 잭슨 형사에게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쓰인 핀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버트 브레셔스 같은 악마가 어째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4명의 소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We have been robbed of a life with nieces and nephews and grandchildren, and with sisters to grow old with. This sort of mindless violence continues to steal from all of us. I don't yet know how this information is going to change my life, but what I learned about myself in the past 2 days is that my brain was split in two. One part of my brain has been screaming, "What happened to my sister?" And the other part kept repeating, "I will never know. I will die not knowing, and I have to be okay with that." On Saturday, those two parts of my brain started melting into each other. I realized how much energy I had used to keep them separate and to convince myself that I was okay not knowing. A few weeks ago, a reporter asked me, "Do you think this will ever be solved?"
And I didn't skip a beat. I said, I can't think about that. I will lose my mind if I think about that. I have to focus on my work, helping my clients and my groups as a therapist. But now I can have both. I know now what happened, and that does ease my suffering. And I can continue to pass on all the kindnesses that have been shown to me over the decades and hope that I can ease the suffering of others. Thank you so much.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